열하일기 5편 환연도 중록. 연암의 눈으로 본 청나라. 돌아오는 길에서 만난 풍경들. 쌍탑산에서 고북구까지. 1780년 가을 8월 15일 조선 사신단은 열하를 떠나 연경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다. 예부와의 외교적 마찰 끝에 길을 서둘러야 했던 탓에 분위기는 다소 어수선했다. 예부가 사신단 몰래 조선 측 문서의 내용을 고쳐버린 사건이 발단이었다. 사신들이 항해 문서를 다시 제출하려 하자 예부 상선은 오히려 역정을 내며 협박했고 곧바로 떠나라는 재촉이 이어졌다. 연암은 이 모든 소란을 담담하게 기록하면서도 자신이 엿새 밤을 태학에서 묵으며 공자의 자취를 느낀 것을 새삼 돌아보았다. 그는 과거를 포기한 탓에 평생 국학에 몸담을 수 없었는데 뜻밖의 만리박 변세 땅에서 공자의 기운이 서린 곳에서 엿새를 머물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적었다. 신라의 최치원이나 고려의 이재현도 강남 땅은 밟았지만 이 세북만은 오지 못했다며 자신의 발걸음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조용히 음미했다. 돌아오는 길은 볼거리로 가득했다. 쌍탑산에 이르러 연암은 말을 멈추고 한동안 서서 바라보았다. 두 탑이 나란히 솟아있는데 짝지음도 없고 기울어짐도 없이 햇빛 아래 비단처럼 빛났다. 그는 이 광경을 금강산의 증명탑에 비교했다. 나날을 건너 하둔에서 첫날 밤을 보내고 이튿날인 16일에는 황포령을 지나다가 뜻밖의 구경거리를 만났다. 20살 남짓한 젊은 귀족 청년이 붉은 보석 모자에 검은 말을 타고 기병 30여 명을 거느리고 달려가는데 그 뒤로 노새 새 피리 끄는 태평거가 따라온다. 수레는 초록빛 천으로 감싸고 사방에 유리창을 달았으며 파란 실그물이 얽혀 있었다. 노새가 잠시 멈추자 수레 안에서 여인들이 북쪽 창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다. 구름처럼 높이 올린 머리에 별처럼 흔들리는 구슬 귀걸이를 달고 노란 꽃과 파란 줄구슬이 꿈처럼 얽혀 있었다. 연암은 그 모습을 낙수의 놀란 기러기 같다고 표현했다. 그들은 예왕을 모시는 궁녀 셋이었다. 황제의 길과 황손의 사냥, 청성령에서 고북구까지. 17일 아침 청성령을 지날 때 길의 풍경이 달라졌다. 황제가 계주 동릉에 행차할 예정이라 도로 정비공사가 한창이었다. 중앙에는 황제 전용 치도를 깔고 맷돌로 다진 듯 평탄하게 고른 뒤 표목을 세웠다. 시경의 구절 그대로 주나라가는 길이 숫돌처럼 바르고 나가 현실이 되어 있었다. 치도 위로 다니는 자를 막기 위해 나무를 새끼로 어긋나게 묶어 놓았는데 조선 사람들은 이 나무를 쓰러뜨리고 줄을 끊어버리며 치도 위로 걸어갔다. 연암은 홀로 마부를 타일러 치도 아래로 돌아갔다. 그는 감히 못해서가 아니라 차마 못할 일이기 때문이라고 썼다. 삼간방에서 아침을 먹다가 뜻밖에도 어제 길에서 만났던 그 젊은 예왕이 가까운 관악묘에 들렀다는 것을 알았다. 연암은 관악묘를 구경하려고 들어갔다가 모자를 벗은 맨머리 청년이 문 밖으로 나와 신쿠 수고하셨습니다라 인사하는 것을 받았다. 그가 바로 예왕이었다. 예왕은 손수 술 2잔을 따라 권했고 연암은 연거푸 2잔을 기울였다. 잠시 후 예왕이 난간 아래로 술을 폭포처럼 토해내고는 양아 시원하다라 말했다. 연암은 그의 행동이 몹시 경박하고 얼굴은 창백하여 조금도 위험이 없어 마치 시정 아이 같았다고 평했다. 늙은 환관이 나타나 나가라는 눈짓을 하자 연암은 조용히 물러났다. 오후에는 더 흥미로운 장면이 이어졌다. 100여 명의 말탄 사냥꾼이 산밑을 달리고 10명이 넘는 자가 독수리를 팔에 얹고 산골로 흩어졌다. 한 사람이 아는 큰 독수리는 누런 비늘이 번쩍이는 다리가 사냥개 뒷다리처럼 살졌고 머리에는 검은 가죽을 씌워 눈을 가렸다. 연암이 담배를 피우며 쉬고 있는데 화살과 활을 찬 수행원 하나가 말에서 내려 담배에 불을 청했다. 대화 끝에 그가 황제의 조카 예왕이 황손 2명을 데리고 열하에서 북경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냥 중이라는 것을 알았다. 사흘 동안 고작 독수리 한 마리를 얻었다는 말도 들었다. 잠시 뒤
옥수수밭에서 말 한 필이 번개같이 달려나왔다. 화살을 힘껏 당긴 채 안장 위에 엎드린 그 기수의 얼굴은 눈처럼 희었다. 11살짜리 황손이었다. 그는 토끼 한 마리를 쫓다가 결국 놓쳤는데 연암은 이 장면을 보며 만일 그때 옥수수밭에서 범이 한 마리 뛰어나왔더라면 만리길에서 온 나를 한번 유쾌하게 했을 텐데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만리장성 앞에서 그리고 오미자 한 아래 대소동. 장성에 가까워지자 풍경이 달라졌다. 요충지마다 텅 빈 돈대가 세워져 있고 방울소리가 울리며 신호체계가 작동했다. 장성에 대한 연암의 눈길은 날카로웠다. 그는 장성이 오로지 벽돌로 쌓였고 벽돌은 한 기계에서 찍어낸 것처럼 두껍고 얇음이 조금도 차이가 없다고 관찰했다. 성벽은 아래는 넓고 위는 좁아 대포와 충차로도 갑자기 깨뜨리기 어렵게 설계되었다. 그는 또 우리나라에서 담결핵 치료제로 쓴다는 장성의 천년 묵은 석회가 실은 가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성의 석회는 종이처럼 얇게 발라진 것인데 주먹만 한 석회가 있을 리 없으니 아마 우리나라 길가 무너진 성 밑에서 주운 것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고북구에 들어서다 한 소사에서 쉬게 되었다. 이 절에는 송나라 소철이 거란에 사신 가던 길에 남긴 시가 새겨져 있었다. 어지런 매가 둘렀으니 갈 곳 없음 의아하더니 가는 길 얽힌 채 신의 곁을 둘러있네라는 구절이다. 연암은 소철도 이 길을 지났다는 사실에 감회가 깊었다. 그런데 이 절에서 뜻밖의 소동이 벌어졌다. 절 난간 밑에는 오미자 두어 섬이 말리고 있었다. 더운 날씨에 갈증을 느낀 연암이 그중 두어 알을 주워 입에 넣었다. 그것을 지켜보던 스님이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고함을 질렀다. 그때 마두 춘택이 들어오다가 이 광경을 목격했다. 춘택은 발끈하여 스님에게 달려들어 뺨을 한 대 올리고는 말끝마다 만세야 황제께 여쭙겠다를 외치며 기세를 올렸다. 스님은 처음에 황제도 두렵지 않다며 맞섰지만 만세야 소리에 결국 기가 죽었다. 연암은 춘택의 허세를 보며 이때 만세야의 두 귀가 가려웠을 것이라고 익살스럽게 썼다. 결말은 더 황당했다. 두 스님이 달아나 숨었다가 잠시 후 산사, 아가위 두 알을 들고 웃는 얼굴로 나타났다. 청심환을 달라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이 소동 전부가 청심환을 얻기 위한 계략이었던 것이다. 연암은 청심환 하나를 주며 씁쓸하게 적었다. 옛 성인이 한낱 지푸라기 하나라도 함부로 주고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오미자 두어 알로 인해 이런 소동이 벌어지고 보니 성인의 말씀이 결코 지나치지 않음을 깨달았다. 세태의 냉온과 낙타 이야기, 백화를 건너며 18일 미룬을 지날 때 백화에서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다. 열하에 올 때는 군기가 마중 나오고 황문이 길을 안내하며 제독과 통관들이 당당하게 지휘하던 나루터였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는 황제의 근신 하나 보이지 않고 위로의 말 한마디도 없었다. 같은 나루터, 같은 배, 같은 제독의 채찍인데도 분위기는 천지 차이였다. 연암은 저 강사는 변함이 없건만 세태의 냉온이 눈앞에 완연하다고 탄식했다. 갈 때와 올 때의 대우 차이는 결국 황제를 만나는 것을 꺼렸던 사신들의 태도에 대한 보복이었다. 이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도 연암의 눈은 쉬지 않았다. 백하나루에서 4050필의 기병이 회오리 바람처럼 달려와 한꺼번에 배에 올라타려다. 가장 뒤에 있던 자가 팔에 푸른 매를 아는 채 말과 함께 물속에 빠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겨우 기어 올라오긴 했는데 매는 기름통에 떨어진 나방꼴이고 말은 오줌통에 빠진 쥐꼴이었다. 그 화려한 채찍과 고운 옷이 물에 젖어 처참한 꼴이 되었다. 연암이 수행원에게 물으니 사천장군입니다. 나이가 들어 용맹이 줄었다더군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수천 마리의 낙타떼를 만났다. 연암은 낙타를 꼼꼼하게 관찰했다. 머리는 말 같고 눈은 양 같으며 꼬리는 소 같은데 걸을 때는 나는 해오라기처럼 목을 움츠리고 머리를 쳐들며 걸음은 학처럼 소리는 거위 같다고 적었다.
이 대목에서 그는 고려, 태조가 거란에서 보내온 낙타 40마리를 다리 밑에 메어 굶겨 죽인 일화를 떠올렸다. 거란이 무도한 나라라 거절한 것은 알겠는데 낙타가 무슨 죄냐며 측은해했다. 그러면서 개성의 탁타교 낙타다리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토박이들은 그 한자를 몰라 약대다리라 부르다가 야다리로 와전되었다는 흥미로운 언어 변화도 기록했다. 태학에서 만난 사람들, 필담으로 나눈 천하의 이야기. 20일 사신단이 마침내 덕승문을 통해 연경으로 돌아왔다. 관에 도착하자 역관과 비장들이 길 왼편에서 기다리다가 말에서 내려 손을 잡으며 반겼다.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마두 창대와 장복이 재회하는 장면이 걸작이었다. 오랜 이별의 회포를 풀기도 전에 창대가 내뱉은 첫마디는 별상금 상여금은 얼마나 갖고 왔니였고 장복의 화답은 넌 상금이 몇 냥이더냐였다. 창대는 황제를 봤다며 눈이 호랑이 같고 코는 화로덩이 같았다는 둥 황제가 황금투구를 쓰고 자기를 불러 큰 잔에 술을 부어주더라는 둥 황당한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사리를 아는 하인들조차 이 말을 믿었다고 연암은 적었다. 그날 저녁 변군과 조판사의 안내로 수양버들 아래 말을 메고 높은 다락주루에 올랐다. 아로새긴 난간과 그림 기둥, 고금의 명화와 법서들이 즐비했다. 연암은 이 술집 문화를 흥미롭게 관찰했다. 중국의 사대부와 명사들은 기생집과 술집 출입을 꺼리지 않아 시 한 수를 남기면 다음날 팔려나갈 정도로 활발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다. 반면 조선의 술자리는 항아리 구멍 같은 들창에 새끼로 얽은 문, 채바퀴 등롱이 전부라고 대비시켰다. 조선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반드시 취하고 취하면 주정하고 주정하면 격투로 이어져 술집 항아리와 사발이 남아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밤에 방으로 돌아오니 역관들이 모여 연암의 짐을 흘겨보았다. 먹을 것이라도 들어있을까 기대하는 눈치였다. 창대에게 볼을 풀게 했더니 그 두툼하던 짐이 전부 붓, 벼루, 그리고 여행 중의 필담과 일기였다. 사람들이 웃으며 갈 때는 행장이 없더니 올 때는 왜 이리 짐이 부풀었나 하자 장복이 창대에게 별상금은 어디다 뒀어라며 섭섭한 표정을 지었다는 장면으로 연암의 귀환기는 막을 내린다. 태학에서 나눈 망향록의 대화. 연경 태학에 머물던 엿새 동안 연암은 여러 중국 학자들과 필담을 나눴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강소 출신의 혹정 왕민호, 산동 출신의 무인 장성 학성, 그리고 전직 고위관료 형산 윤가전과의 대화였다. 윤가전은 황제와 동갑으로 특별히 총애를 받던 인물로 연암을 위해 통째 찐 양을 차려 대접했다. 음악 이론 이야기에 열중하다 식어버린 양을 뒤늦게 발견한 윤가전이 사과하자 연암이 공자는 소를 듣다가 고기 맛을 잊었다더니 저는 오늘 대하의 이야기를 듣다가 양 한 마리를 잊었습니다 라고 받아쳤다. 윤가전은 이른바 장과 고기 모두 양을 잊었다는 것이 옳시다라고 응수했고 두 사람은 크게 웃었다. 이 일화가 이 기록의 이름 망향록, 양을 잊은 기록이 된 사연이다. 이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들은 음악이론에서 역대 왕조의 흥망, 고려와 중국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폭이 넓었다. 특히 왕혹정은 3대 1의 악경이라는 책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음악의 본질은 형체가 없어 문자로 담을 수 없으며 시경 300편이 그 자체로 악보이자 악경이라는 것이다. 이에 연암은 공자가 아들 빼거에게 주남 소남을 하였느냐고 물은 것이 읽었느냐가 아니라 노래했느냐를 뜻한다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아 혹정으로부터 선배들이 하지 못한 말을 하셨다는 찬사를 받았다. 고려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소동파 소식가 조정에 올린 상소에서 고려가 서적을 사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연암은 통렬하게 비판했다. 작은 나라가 중국을 사모해 서적을 산 것이 무슨 잘못이냐. 고려가 험한 백길로 만리를 왕래하며 성의를 다한 것은 어찌 이해 타산으로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혹정이 고려를 위한 감정풀이 아니냐고 논리자 연암은 원통한 것을 호소한 것이지 감정풀이가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
이 짧지 않은 귀환의 여정에서 연암이 담아온 것은 황제의 길이나 장성의 웅장함만이 아니었다. 술에 취해 난간에 토하는 귀족 청년 청심환을 노리고 소동을 벌인 스님, 세력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판이하게 달랐던 관리들의 얼굴, 그리고 필담으로 밤을 새운 학자들의 열정까지 18세기 청나라에 살아있는 인간들의 모습이 그의 붓끝에 고스란히 담겼다. 짐을 풀었더니 가득 나온 것이 먹을거리가 아닌 일기와 필담, 묶음이었다는 결말은 연암이라는 여행자가 진짜 무엇을 가지러 이 만리 길을 왔는지를 말해주는 장면이기도 하다.